죽는 병도 아닌데 호들갑 떨지 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미 옆에 멍청하게 앉아 있는다고 병이 낫냐? 당장 튀어와서 제사상이나 차려. 친정엄마가 뇌출혈로 생사를 오가며 수술실에 들어간 그 순간 시어머니는 제게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달려간 저는 거실 한가운데 정성껏 차려진 교자상을 통째로 엎어버렸습니다. 며느리 사표씁니다. 당신들 재산은 당신들이 알아서 지내. 하지만 그건 제 반격의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병원 응급실 복도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수술실 문 위에 켜진 붉은색 알림등만이 제 심장 박동처럼 불안하게 깜빡거렸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찌를 때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렸습니다. 조금 전 응급실 의사가 피 묻은 장갑을 벗으며 제게 다가왔을 때 저는 눈앞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의사가 굳은 표정으로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마음 단단히 잡으셔야 합니다. 출혈이 생각보다 큽니다. 지금 바로 수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어질수록 타들어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3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배경으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전화를 해? 나 아까 분명히 말했잖아. 지금 회식 중이야. 여기 분위기 다 깨지니까 짧게 말해. 제가 병원 복도 차가운 벽에 이마를 기대며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우리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의사 선생님이 뇌출혈이라잖아.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간대. 나 혼자 너무 무서워. 제발 빨리 와줘. 남편이 술잔을 탁 내려놓는 마찰음을 내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내가 간다고 뭐가 달라져. 내가 의사냐? 지금 회식 자리 박차고 나가면 부장님 눈치가 얼마나 보이는데. 수술 끝나면 그때 가볼게. 당신이 알아서 좀 해. 통화가 일방적으로 뚝 끊어졌습니다. 허망함과 서운함에 핸드폰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액정에 시어머니의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희 엄마가 수술실에 들어가셨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대요. 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시어머니가 제 말을 날카롭게 자르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내일이 증조부 제사인 건 알지? 아직 장도 안 봤다며. 내가 지금 거기서 울고 있을 때냐? 당장 장부터 봐야지. 순간 제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제가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닦아내며 다시 한번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조금 전에도 그러셨어요. 저희 엄마가 지금 많이 위중하대요.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자리를 비워요. 제사장은 오늘 못 봐요. 시어머니가 혀를 끌짝 차며 수화기 너머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유, 별일도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렇게 법석이냐? 나이 들면 쓰러질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울고 있니? 헛소리 말고 얼른 와. 제사상부터 차려. 제 호흡이 멈추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숨도 쉬지 않고 표독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댁 제사가 먼저야. 그걸 아직도 모르니? 친정어미 옆에 붙어 앉아 있다고 병이 낫기라도 하냐?
멍청하게 시간 버리지 말고 당장 택시 타고 와. 내가 너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제 안의 인내심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픔은 순식간에 시뻘건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어떻게 병원을 빠져나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시댁으로 향하는 내내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가자 거실에서 시끌벅적한 텔레비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과 시누이가 소파에 편하게 기대앉아 배달 온 족발을 먹으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회식 중이라며 바쁘다던 남편은 술 냄새를 풍기며 시댁에 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부엌 바닥에는 제가 낮에 미리 씻어둔 나물 바구니와 정거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뒷짐을 지고 나오며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미간을 구기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오냐? 도대체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굼뜨게 굴지 말고 얼른 움직여. 앞치마부터 메고 전부터 붙여. 오늘 밤새도 다 못하겠다. 남편이 족발뼈를 쟁반에 신경질적으로 던지며 덧붙였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까지 저녁도 제대로 못 먹었잖아. 결국 배달 음식 시켜 먹었어. 민폐도 이런 민폐가 어딨어. 잔말 말고 옷 갈아입고 주방 들어가. 저는 대답 대신 거실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교자상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교자상 위에는 제수용 사과와 배, 고급 한과가 번쩍이는 유기 그릇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입에 고기쌈을 우겨 넣으며 웅얼거렸습니다. 옳게 서 있지 말고 빨리 좀 해요. 나 진짜 배고파 죽겠어. 다른 건 몰라도 육전부터 먼저 부쳐요. 따끈할 때 먹게. 저는 두 손으로 교자상의 두꺼운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치켜뜨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거기서 뭐하니? 넋 나간 사람처럼 서 있지 말고 당장 주방으로 가. 내가 한 말이 말 같지 않니? 저는 있는 힘껏 교자상을 들어 올려 거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비싼 유기 그릇들이 산산조각이 나며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사과와 배가 거실 구석으로 굴러가고 정성껏 쌓아 올린 한과가 족발 쟁반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뒷목을 부여잡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이 미친년이 끝내 사고를 치는구나. 집안을 아주 쑥대밭을 만들었네.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너를 며느리로 들였냐. 남편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핏발 선 눈으로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너 진짜 제정신이야?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제 사상을 엎어? 너 오늘 선 넘었어. 아주 크게 선 넘었다고. 제가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쳐내며 악을 썼습니다. 그래, 나 미쳤다. 오늘로 며느리 노릇 끝이야. 며느리 사표 쓸 테니까 당신들 재산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 나는 더는 못한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퍽퍽 치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저런 독한 년을 며느리로 들였을까? 아이고, 내 팔자야. 남들 다 며느리 복 있다는데 나는 왜 이런 꼴을 당하냐? 제가 시어머니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가며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지금 수술실에서 피 흘리며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딸한테 제사상 차리러 오라고요? 그 말을 사람 입으로 해요? 어머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남편이 손을 번쩍 치켜들며 제 뺨을 때릴 기세로 다가왔습니다. 너 진짜 미쳤구나. 어디서 감히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막말을 해? 사과해.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저는 단 한 발짝도 피하지 않고
남편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쳐봐. 한번 쳐봐. 오늘 내 손 올라오는 순간 다 끝이야. 당신도 당신 엄마랑 똑같아. 똑같이 못된 사람이야. 남편의 손이 제 기세에 눌려 허공에서 부들부들 떨며 멈칫했습니다. 저는 시누이가 흘린 쌈장 묻은 상추를 짓밟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닫힌 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끔찍한 쌍욕이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병원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바라본 밤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택시 창문에 비친 제 헝클어진 모습을 보며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어릴 적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친정엄마와 단둘이 비좁은 단칸방에서 자랐습니다. 엄마는 시장통 허름한 식당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며 제 학비와 생활비를 악착같이 벌었습니다. 지문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손에 물기 마를 날 없던 엄마의 고생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엄마 속을 썩이거나 반항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어른들 말씀에 순종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착한 딸로만 컸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거절을 못해 동료들의 굳은 업무까지 떠맡으며 미련하게 묵묵히 일했습니다. 회사 생활 3년 차 무렵 타 부서의 대리였던 남편이 제게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야근으로 지쳐 빈 사무실 책상에 엎드려 있던 제게 남편이 따뜻한 샌드위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이것 좀 드세요. 아까부터 아무것도 못 드셨죠? 남의 일까지 다 떠안고 그러면 몸 상해요. 너무 착하게만 굴지 말아요. 그 작은 친절에 늘 긴장하며 살았던 제 굳은 마음이 속절없이 녹아내렸습니다. 남편은 늦은 밤 퇴근길마다 제 집 앞 가로등 밑까지 바래다주며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남편이 가로등 불빛 아래서 제 두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고백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평생 내 편이 되어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막아줄게. 우리 엄마도 정말 따뜻한 분이야. 널 친딸처럼 아껴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자. 아버지가 없어 늘 누군가의 든든한 그늘과 따뜻한 가족이 고팠던 저는 그 달콤한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얄팍한 환상은 시어머니와의 첫 인사 자리에서 무참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급 한정식 식당의 상석에 꼿꼿이 앉아 저를 위아래로 불쾌하게 훑어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찻잔을 탁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눈초리로 말했습니다. 아비 없이 컸다더니 그런 티만 안 내면 된다. 호러미 밑에서 배운 게 뭐가 있을지 내가 두 눈 뜨고 지켜볼 거다. 시집 와서 실수 한 번만 해봐라. 그 모욕적인 말이 심장에 날카로운 가시처럼 박혀 저는 입술만 깨물며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식당을 나와 거리를 걸으며 제가 서러움에 눈물을 훔치자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달랬습니다. 수진아, 우리 엄마가 말이 좀 세서 그래. 마음에 없는 소리야. 너무 크게 듣지 마. 내가 옆에서 잘 막을게. 내가 상처 안 받게 내가 챙길게. 저는 등신 바보처럼 그 비겁한 변명을 사랑이라 믿고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은 끔찍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의 가난한 형편을 뻔히 알면서도 노골적으로 무리한 예단을 강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기대앉아 백화점 카탈로그를 제 얼굴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내 친구들, 며느리들은 밍크 코트도 해오고 다이아도 해오고 없는 정성까지 다 보여주더라. 그런데 너희는 너무 조용한 거 아니냐? 우리 집 체면도 있는데 할 건 제대로 해야지. 엄마는 딸이 시댁에서 기죽을까봐
평생 붙던 주택 청약 적금을 깨고 밤낮으로 식당 투잡을 뛰었습니다. 엄마가 갈라지고 거친 손으로 제 손에 두툼한 예단비 봉투를 쥐어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수진아, 시댁 가서 절대 기죽지 마라. 엄마가 어떻게든 다 해줄게. 돈이 더 들면 엄마가 더 벌면 된다. 우리 딸은 제발 울지 말고 행복하게만 살아. 그렇게 엄마의 피와 땀을 쥐어짜 내 억지로 혼수를 맞춰 결혼을 했지만 시어머니의 핍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시어머니는 매일 새벽같이 안부 전화를 하라며 제 일상을 숨막히게 통제했습니다. 제가 출근 준비로 바빠 전화를 조금이라도 늦게 받으면 어김없이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귀청이 떨어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미가 우습게 보이냐? 내가 전화했는데 지금까지 안 받는 게 말이 되니? 못 배운 집안 티를 이렇게 내는구나. 말대꾸하지 말고 당장 내 집으로 와. 주말마다 시댁으로 불려가 김장, 대청소, 명절 준비, 심지어 시누이방 청소까지 식모처럼 전담했습니다. 제가 싱크대 앞에서 퉁퉁 부은 허리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자 남편이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꺼내 마시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조금만 참으면 다 조용히 넘어가잖아. 왜 일을 크게 만들려고 해? 그냥 당신이 한 발 물러서 엄마 비위 좀 맞춰드리면 끝날 일이야. 남편은 저를 지켜주겠다던 약속은 까맣게 잊은 완벽한 방관자이자 공범이었습니다. 친정엄마 얼굴에 먹칠을 할까봐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미련 때문에 저는 속으로만 피눈물을 삼키며 제 모든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저는 어느새 진짜 제 자신을 잃어버리고 오직 시댁의 비위를 맞추는 착한 며느리라는 빈 껍데기로만 살아왔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보며 그렇게 철저히 저를 지우고 순종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멍청한 제 모습이 뼈저리게 원망스러웠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응급실 출입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갔습니다. 비에 젖은 겉옷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지만 닦아낼 정신조차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대기실 앞은 차갑고 적막한 공기만 맴돌았습니다. 병원 특유의 메스꺼운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찌를 때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렸습니다.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굳게 닫힌 수술실 문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 감각조차 무뎌질 무렵 붉은색 수술 중 불빛이 마침내 꺼졌습니다. 녹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지친 기색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제가 용수철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의사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출혈 부위는 막았지만 앞으로 길고 힘든 재활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져 바닥으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벽을 짚고 간신히 버티며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벅벅 닦아냈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어 중환자실로 들어가 엄마의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머리에 두꺼운 붕대를 감고 기계음에 맞춰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잠든 엄마의 모습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엄마의 앙상하고 거친 손을 꽉 잡고 제 볼을 비비며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때 대기실 밖에서 엄마와 함께 시장식당에서 일하시던 아주머니가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아주머니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제 두 어깨를 덥석 잡았습니다. 아주머니가 퉁퉁 부은 눈으로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 엄마가 왜 갑자기 쓰러졌는지 아니? 시댁 제사 비용 된다고 밤에 모텔방 청소까지 투잡을 뛰다가 과로로 쓰러진 거야.
순간 제 심장이 차가운 얼음물에 빠진 것처럼 완전히 멎어버렸습니다. 제가 멍한 눈으로 아주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쳐다보며 되물었습니다. 투잡이라니요. 우리 엄마가 왜 시댁 제사 비용을 대요? 아주머니가 가슴을 퍽퍽 치며 억울하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며느리 친정 몫으로 제사상에 올린 최고급 문어랑 전복 사오라고 100만 원을 요구했대. 시집살이 덜어준다고 내 엄마가 그 돈 마련하려다 무리해서 이사달이 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맹렬한 분노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끝없는 탐욕이 우리 엄마의 피를 말리고 목숨까지 갉아먹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주먹을 얼마나 꽉 쥐었는지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어 핏방울이 맺혔습니다. 제가 입술을 꽉 깨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아주머니가 제 등을 쓰다듬으며 쯧쯧 혀를 찼습니다. 내 엄마는 너 시댁에서 흉 잡힐까봐 식당 사람들한테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어. 내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라도 진작 말렸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제가 아주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시댁 비위만 맞췄던 제 잘못이에요. 저는 유리창 너머로 창백하게 누워있는 엄마를 노려보듯 응시했습니다. 슬픔의 눈물은 어느새 말라붙고 가슴 속에는 차갑고 시퍼런 복수심만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훈이 시어머니를 대동하고 엄마의 병실로 쳐들어왔습니다. 정훈이 병실 문을 발로 쾅 차서 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매서운 눈초리로 제 위아래를 불쾌하게 훑어보았습니다. 정훈이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며 핏발 선 눈으로 윽박질렀습니다. 내가 어제 우리 집 쑥대밭으로 만들고 제정신이냐? 당장 우리 엄마한테 무릎 꿇고 빌어. 제가 침대 옆에서 천천히 일어나 정훈의 손가락을 매몰차게 쳐냈습니다. 제가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정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맞받아쳤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빌어? 당신 엄마가 제사 비용 내놓으라고 협박해서 우리 엄마가 투잡 뛰다 쓰러졌어. 정훈이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콧방귀를 뀌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사돈끼리 그 정도 성의도 못 보이냐? 며느리 도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널 거둬준 은혜를 생각해야지. 시어머니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뾰족하고 표독스러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못 배운 집안이라 제사 예절도 몰라서 내가 친히 가르쳐준 거다. 병상에 누워 우리 귀한 아들 발목 잡지 말고 빨리 퇴원이나 하라고 해. 의식 없이 누워있는 엄마 앞에서 감히 인간으로서 내뱉을 수 없는 끔찍한 망언이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어깨를 두 손으로 강하게 밀쳐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벽에 부딪히자 정훈이 제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정훈이 주먹을 꽉 쥐고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어디 하늘 같은 시어머니한테 버릇없이 손찌검이야. 제가 정훈의 가슴을 온 힘을 다해 밀쳐내며 악을 썼습니다. 하늘 같은 시어머니 좋아하네. 당신들은 사람도 아니야.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 짐승 새끼들이야. 제가 병실 구석에 놓여있던 스테인리스 물통을 집어들어 정훈의 발밑으로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차가운 물이 사방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제가 삿대질을 하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더러운 당신들 발끝이라도 우리 엄마 곁에 대지 마.
이제부터 당신들과 끝장나는 전쟁이야. 시어머니가 뒷목을 부여잡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저 미친년이 기어이 사람을 치네. 경찰 불러. 당장 이혼해. 짐 싸서 길거리에 쫓아내버려. 정훈이 씩씩거리며 시어머니의 양팔을 붙잡아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가 병실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바깥 복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래, 당장 이혼해. 당장 꺼져.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라고. 정훈이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저를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던졌습니다. 정훈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도끼 품은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그래, 나도 오늘부로 끝이야. 너같이 근본 없고 천박한 가난뱅이 집안이랑은 나도 구역질 나서 못 살아. 정훈이 지갑에서 생활비 카드를 꺼내 제 얼굴을 향해 휙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오늘부로 생활비 싹 다 끊을 테니까 어디 그 훌륭한 혼자 힘으로 잘 살아봐. 병원비가 구더기처럼 불어날 텐데 언제까지 버티나 두고 보자. 정훈이 문을 부서질 듯이 쾅 닫고 복도를 향해 거칠게 걸어갔습니다. 복도 멀리서 시어머니가 제 욕을 퍼붓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점점 멀어졌습니다. 병실 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만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나뒹구는 신용카드와 엎질러진 무릉덩이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산소호흡기를 달고 힘겹게 가쁜 숨을 내쉬는 엄마를 쳐다보았습니다. 플라스틱 마스크에 하얀 서리가 맺혔다 사라지는 것을 보며 참았던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정훈의 이름이 적힌 신용카드를 주워들었습니다. 카드를 양손으로 꽉 잡고 그대로 반으로 뚝 부러뜨려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이 저를 평생 지켜주겠다고 했던 달콤한 속삭임들은 모두 새빨간 기만이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제 편인 적이 없었고 철저히 자기 엄마의 꼭두각시 노릇만 했습니다. 제가 부당한 대우에 조금이라도 반항할 기미가 보이면 교묘하게 가스라이팅을 하며 모든 잘못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바닥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정훈의 비열한 본성을 마주하니 오히려 복잡했던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더 이상 그 오만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비굴하게 발버둥 칠 이유가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꺼내 모바일 뱅킹으로 제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당장 닥칠 엄청난 병원비와 갚아야 할 생활비 압박이 두려웠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가 창밖의 잿빛 하늘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바보같이 당하고만 살았던 착한 며느리로서의 제 자신을 철저히 부숴버리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정훈과 시어머니가 제게 준 모멸감과 엄마가 흘린 피눈물을 수천 배로 갚아줄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병실 세면대에서 차가운 물을 틀어 얼굴에 끼얹으며 거울 속 제 눈빛을 확인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겁먹고 주눅든 불쌍한 여자가 없었습니다. 도끼와 살기로 가득 찬 완전히 새로운 여자가 거울 속에서 저를 마주보며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며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간호사가 제게 하얀색 종이를 굳은 표정으로 건넸습니다. 간호사가 볼펜 끝으로 금액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병원비 중간 정산서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원무과에 돈을 내셔야 치료를 계속할 수 있어요. 종이에 적힌 금액은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정산서를 받아들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결혼 전부터 친정엄마 몰래 조금씩 모아두었던 비상금 통장이 떠올랐습니다.
급하게 은행으로 달려가 창구 직원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제가 신분증을 내밀며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통장에 있는 적금 전액 다 해지해 주세요. 당장 현금이 필요합니다. 직원이 자판을 두드리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직원이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수진 고객님, 이 계좌는 이미 석 달 전에 해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 이름으로 5천만 원 빚이 나가서 한도 끝까지 다 쓰셨습니다.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은행에 와서 돈을 빌린 적이 없어요. 직원이 모니터를 제 쪽으로 돌려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분이 고객님 신분증과 도장을 가져오셔서 가족 대리인 자격으로 서류에 서명하셨습니다. 은행을 빠져나와 길거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정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 비상금 통장이랑 내 이름으로 몰래 만든 빚 5천만 원 당장 설명해. 곧바로 정훈에게서 뻔뻔한 답장이 날아왔습니다. 내 동생 장사 미천으로 잠깐 빌려준 거야.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지 째째하게 굴지 마.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동생이 허구한 날 가상화폐 투자니 사업이니 하며 허풍을 떨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정우는 제 허락도 없이 제 이름으로 돈을 빌려 시동생의 도박 같은 투자금으로 갖다 바친 것입니다. 배신감에 숨이 턱턱 막혀 길 한복판에서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저 자신이 너무 멍청하고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은 짐과 서류를 챙기기 위해 제가 살던 아파트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폭격을 맞은 것처럼 난장판이었습니다. 정훈이 제 옷가지와 물건들을 거실 바닥에 쓰레기처럼 내팽개쳐 놓았습니다. 저는 서랍장을 열어 귀중품 보관함을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역시나 제 도장과 은행 카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확한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켜지자마자 정훈이 쓰던 인터넷 대화창이 요란한 알림음과 함께 떠올랐습니다. 정훈이 로그아웃을 깜빡 잊고 시댁으로 간 것입니다. 화면 가득 끊임없이 쏟아지는 문자들을 보며 저는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상대방은 같은 회사 다른 부서의 신입 여직원이었습니다. 여직원이 하트 모양 그림을 보내며 애교 섞인 문자를 남겼습니다. 정훈 대리님, 오늘 시댁에서 자고 출근하는 거지? 나 어제 오빠가 사준 목걸이 하고 갈게. 정훈의 답장은 제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그 무식하고 가난한 여자는 이제 생활비 싹 끊었으니까 곧 짐 싸서 나갈 거야. 빨리 쫓아내고 예쁜 우리 자기 데려올게. 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우는 제 돈을 훔쳐 시동생에게 주고 자기 월급으로는 어린 여직원에게 비싼 목걸이를 사다 바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당당했던 이유도 이미 아들의 딴살림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컴퓨터 화면의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지만 이를 악물고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중환자실 간호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수진 씨, 어머님 호흡이 갑자기 멈춰서 심폐소생술 중입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 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컴퓨터 전원선을 뽑아 가방에 쑤셔 넣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늪 속으로 영원히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대리석 바닥에 거칠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났지만 아픔조차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낡은 가방이 바닥에 쏟아지며 대출 안내장과 구겨진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주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엄마가 이대로 세상을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남편의 끔찍한 배신감이 저를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로비 한가운데서 쩌렁쩌렁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중년 남자가 안내 데스크 직원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얼굴을 붉히며 입에 거품을 물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원장 당장 나오라고 해. 왜 나를 기다리게 만들어? 직원이 벌벌 떨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순간 깔끔한 정장 차림의 여자가 구두 굽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여자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남자를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여기 순서 기록 다 남아있고 당신이 새치기 하려고 행패 부린 거 보안 카메라에 다 찍혔습니다. 남자가 주먹을 치켜들며 여자를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갔습니다. 너는 또 뭐야? 어디서 건방지게 끼어들어? 강 변호사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남자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맞받아쳤습니다. 병원 소란과 폭력 미수로 경찰 부르기 전에 조용히 꺼지시죠. 경찰서에 끌려가기 싫으면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세요. 강 변호사의 엄청난 기세에 눌린 남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서둘러 병원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강 변호사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뒤돌아서다 바닥에 엎드려 우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천천히 다가와 흩어진 대출 안내장과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들을 주워들었습니다. 강 변호사의 날카로운 눈빛이 서류 내용과 제 엉망이 된 무릎을 번갈아 살폈습니다. 강 변호사가 제 앞에 쪼그려 앉아 서류를 건네며 건조하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몰래 넘긴 빚에 바람까지 피우는 모양이네요. 제가 놀란 눈으로 강 변호사를 쳐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변호사가 안주머니에서 빳빳한 명함을 꺼내 제 손에 꽉 쥐어주었습니다. 강지훈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길바닥에서 질질 짜고 있으면 저 쓰레기들 좋은 일만 시키는 겁니다. 제가 콧물과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명함에 적힌 이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강 변호사가 제 어깨를 단단하게 움켜쥐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억울하게 뺏긴 돈, 제가 1원까지 다 찾아드릴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일 내 사무실로 와요. 저것들 숨통 끊어놓는 방법 제대로 알려줄 테니까. 강 변호사의 단단한 눈동자를 보는 순간 제 안에서 꺼져가던 작은 불씨가 다시 거세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명함을 구겨질 정도로 꽉 쥐고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피가 맺힌 입술을 꽉 깨물고 병원 복도를 향해 다시 걷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강지훈 변호사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강지훈 변호사가 책상에 수북하게 쌓인 서류 뭉치를 넘기다 저를 보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으며 마른 침을 꿀꺽 삼켰죠. 강지훈 변호사가 모니터를 제 쪽으로 돌려주며 펜 끝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수진 씨 가져온 은행 자료들 제가 꼼꼼하게 다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바짝 긴장한 채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강지훈 변호사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훈 씨가 훔쳐간 건 대출금 5천만 원이 끝이 아닙니다.
수진 씨 이름으로 된 주택 청약 통장부터 예금까지 싹 다 해지해서 현금으로 빼돌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죠. 그럼 저는 이제 한 푼도 남은 돈이 없는 건가요? 강지훈 변호사가 서랍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불법으로 명의를 훔친 증거만 잡으면 제가 1원까지 다 찾아드릴 테니까요. 제가 붉어진 눈시울로 강지훈 변호사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강지훈 변호사가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팔짱을 끼고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정훈 씨한테 전화해서 싹싹 비세요. 수진 씨가 완전히 굴복하고 엎드린 척해야 저 멍청한 쓰레기들이 완벽하게 방심합니다. 저는 강지훈 변호사의 말에 용기를 얻어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정훈이 거만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이제야 주제 파악이 좀 되냐? 제가 입술을 꽉 깨물어 피를 내며 한껏 비굴한 목소리를 꾸며내 대답했죠. 정훈아, 내가 어제는 다 잘못했어. 엄마가 쓰러지셔서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정훈이 코웃음을 치며 수화기 너머로 비아냥거렸습니다. 꺼봐. 너 혼자서는 쥐뿔도 없는 게 까불고 있어. 당분간 내 눈에 띄지 말고 쥐 죽은 듯이 가만히 반성이나 하고 있어. 제가 헛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불쌍한 척 말을 이었습니다. 응, 당신 말이 다 맞아. 내가 당분간 친정에 가 있을 테니까 화 좀 풀어줘. 정훈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뚝 끊어버리자 저는 핸드폰을 소파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제가 두 손으로 가슴을 퍽퍽 치며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강지훈 변호사가 따뜻한 커피를 제 손에 쥐어주며 부드럽게 위로했습니다. 수진 씨, 연기 아주 잘했어요. 이제부터 진짜 반격을 시작할 거니까 절대 무너지지 말고 제 손 꽉 잡아요. 강지훈 변호사의 든든한 위로에 저는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기적처럼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제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창백한 얼굴의 엄마가 저를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제가 침대 옆으로 달려가 엄마의 거친 손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산소 콧줄을 매단 채 제 머리를 약한 힘으로 쓰다듬어 주셨죠. 엄마가 쉰 목소리로 가쁘게 숨을 내쉬며 제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바보같이 왜 우냐? 엄마 절대 안 죽어. 제가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엄마의 손등에 제 볼을 비볐습니다. 엄마, 내가 다 미안해. 바보같이 굴어서 우리 엄마 이렇게 아프게 만들었어. 나 이제 정훈이랑 안 살 거야. 엄마가 제 손을 꽉 쥐며 단호하고 강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잘 생각했다. 내 귀한 딸 인생 갉아먹는 시댁 논팽이들이랑 당장 끝내버려. 엄마가 뼈가 부서져도 널 지켜줄 테니까 독하게 마음 먹어라. 엄마의 말 한마디가 제 가슴 속에 시들어가던 용기에 불을 활활 지펴주었습니다. 저는 곧장 병원을 나와 정훈과 살던 아파트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집안은 온갖 쓰레기와 술병으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썩어가는 음식물 냄새를 무시하고 곧바로 안방 장롱을 열어젖혔죠.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결혼 예물 상자와 시어머니가 억지로 사게 했던 명품 가방들을 모조리 꺼냈습니다. 커다란 이민용 여행 가방을 펼쳐
돈이 될 만한 귀중품들을 미친 듯이 쓸어 담았습니다. 곧장 시내에서 가장 큰 전당포 겸 금은방으로 달려가 가방을 통째로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금은방 주인이 돋보기를 끼고 귀금속과 가방을 꼼꼼하게 살피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주인이 현금 다발을 두꺼운 봉투에 담아 제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상태가 좋아서 값을 넉넉하게 쳤습니다. 전부 합쳐서 2천만 원입니다. 제가 현금 봉투를 가방 깊숙이 챙겨 넣으며 속으로 통쾌한 쾌재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친정 엄마의 피를 말려 뜯어냈던 그 돈을 이렇게 제 손으로 되찾은 것입니다. 이 현금은 앞으로 정훈과 시어머니를 무참하게 짓밟아버릴 완벽한 전쟁 자금이 될 것입니다. 저는 텅 빈 가방을 메고 금은방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억눌렸던 삶에서 벗어나 제 스스로 주도권을 쥐게 된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며칠 후 강지훈 변호사가 카페에서 저를 만나 노란색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강지훈 변호사가 주위를 한번 살피고는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정훈 씨가 최근 자기 이름으로 몰래 계약한 오피스텔 주소와 공동현관 비밀번호입니다. 제가 봉투를 열어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확인하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여기가 정훈이가 그 어린 상간녀 여직원이랑 매일 밤 만나는 아지트군요. 강지훈 변호사가 가방에서 손톱만 한 초소형 카메라를 꺼내 제 손에 꼭 쥐어주었죠. 네, 맞습니다. 내일 정훈 씨가 출근한 틈을 타서 수진 씨가 직접 몰래 설치하고 오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서류에 적힌 오피스텔로 숨죽여 잠입했습니다. 메모지에 적힌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자 삐로롱 소리와 함께 문이 쉽게 열렸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짙은 여자 향수 냄새와 역겨운 담배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정훈의 셔츠와 상간녀의 붉은색 속옷이 흉측하게 널브러져 있었죠. 토기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이를 아그작 물고 거실 천장의 화재 감지기 옆으로 의자를 밟고 올라갔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카메라를 교묘하게 붙이고 서둘러 오피스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틀 뒤 제 핸드폰으로 전송된 실시간 영상에는 두 사람의 추악한 미래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상간녀가 소파에 누운 정훈의 목을 끌어안으며 간드러진 목소리로 아양을 떨었습니다. 오빠, 그 구질구질한 와이프 언제 완전히 쫓아낼 거야. 나 이 좁은 오피스텔 냄새나서 답답하단 말이야. 정훈이 상간녀의 허리를 쓰다듬으며 음흉하게 낄낄거렸습니다. 자기야, 조금만 참아. 다음 주 아버지 칠순 잔치 끝나면 내가 그 여자 빈털터리로 만들어서 이혼 도장 콱 찍게 할 거니까. 제가 핸드폰 화면을 부서질 듯 꽉 쥐며 서늘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강지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언했죠. 변호사님, 저 쓰레기들 영상 증거 완벽하게 다 잡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혼 소장 준비해 주세요. 강지훈 변호사가 수화기 너머로 경쾌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 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 벌레들을 지옥불에 던져넣고 태워버릴 일만 남았네요. 저는 창밖으로 지는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다음 주에 있을 시아버지의 칠순 잔치를 떠올렸습니다. 정훈과 시어머니가 그토록 원하던 집안의 화려한 잔칫날은 그들의 인생이 가장 비참하게 박살나는 완벽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일요일 점심 시아버지의 칠순 잔치가 열리는 시내 최고급 호텔 연회장 앞입니다. 저는 평소 시어머니가 천박하다며 혐오하던 새빨간 원피스를 입고 굽 높은 구두를 신었습니다.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연회장 묵직한 문을 양손으로 활짝 열어젖혔죠. 연회장 안은 수백 명의 하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서는 정훈과 시어머니가 귀빈들을 향해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크게 내며 연회장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정훈이 저를 발견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단상 아래로 급하게 뛰어내려왔습니다. 정훈이 제 팔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이빨을 꽉 깨물고 속삭였습니다. 너 여기서 무슨 짓이야? 당장 밖으로 안 나가. 제가 정훈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오늘 아버님 칠순인데 며느리가 빠지면 섭섭하잖아. 제가 정훈을 어깨로 밀치고 단상 위로 뚜벅뚜벅 올라가 덩그러니 놓인 마이크를 꽉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얼굴을 붉히며 제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어디서 감히 천박하게 옷을 입고 신성한 잔치에 재를 뿌리려고 들어와. 당장 끌어내. 저는 시어머니의 호통을 가볍게 무시하고 연회장 뒤편의 영상 기사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곧바로 칠순 축하 동영상이 꺼지고 거대한 스크린에 다른 화면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정훈이 상간녀의 허리를 껴안고 모텔로 들어가는 노골적인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연회장을 가득 채우던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입에 바짝 대고 연회장이 떠나가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하객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제 남편의 더러운 실체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스크린 화면이 바뀌고 정훈이 제 명의를 도용해 훔쳐간 5천만 원 대출 서류와 상간녀에게 보낸 야한 문자 메시지들이 연속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하객들을 향해 손을 뻗어 단상 아래의 정훈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죠. 저 인간은 제 돈을 훔쳐 자기 동생 도박 자금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어린 회사 여직원과 매일 밤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정훈이 사색이 되어 단상 위로 뛰어 올라와 제 마이크를 빼앗으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거 당장 안 꺼. 너 미쳤어. 다 조작이고 거짓말이야. 제가 스탠드 마이크를 꽉 쥐고 정훈의 무릎을 구두굽으로 세게 걷어찼습니다. 정훈이 윽소리를 내며 뒤로 나자빠져 바닥에 흉하게 뒹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뒷목을 양손으로 부여잡고 거품을 무는 척하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저 악독한 년이 우리 집안을 다 망쳐놓네. 제가 바닥에 널브러진 시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쓰러지는 연기 그만하시죠. 어머니가 우리 엄마 제사 비용으로 협박해서 중환자실에 눕게 만든 녹음 파일도 여기서 틀어드릴까요? 시어머니가 흠칫 놀라며 감았던 눈을 번쩍 뜨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제가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두꺼운 이혼 소장과 가압류 통지서를 꺼내 정훈의 얼굴 위로 거칠게 흩뿌렸습니다. 하얀 서류들이 눈송이처럼 정훈의 머리 위로 펄럭이며 떨어져 내렸습니다. 제가 바닥을 기어다니는 정훈을 똑바로 노려보며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너랑은 오늘부로 완벽하게 끝이야. 법정에서 피눈물 흘릴 준비나 해. 저는 마이크를 바닥에 툭 던져버리고 미리 고용한 건장한 경호원 2명의 든든한 호의를 받으며 연회장을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정훈의 악쓰는 소리와 친척들의 고함이 엉켜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연회장 밖으로 나오자 강지훈 변호사가 자동차에 기대어 서서 저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지훈 변호사가 제게 다가와 두 손뼉을 크게 치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방금 소장 접수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정훈 씨 월급 통장과 시댁집 보증금까지
한 푼도 못 건드리게 싹 다 묶어놨어요. 제가 강지훈 변호사의 손을 꽉 맞잡으며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병원에서 퇴원한 엄마와 함께 시내 변두리의 작고 낡은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짐을 다 풀고 나니 어느새 창밖으로 어스름한 붉은 저녁놀이 지고 있었죠. 엄마가 낡은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뚝배기에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였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좁은 집안을 가득 채우자 얼어붙었던 마음이 몽글몽글하게 녹아내렸습니다. 엄마가 작은 밥상 위에 밥 2공기와 뚝배기를 올려놓고 제게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엄마가 찌개 두부를 제 밥그릇에 듬뿍 덜어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동안 남편 놈한테 시달리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 밥통에 반말을 일 없이 우리 둘이서 오순도순 재미나게 살자. 제가 숟가락으로 밥을 크게 떠서 입 안가득 와구와구 밀어 넣었습니다. 눈앞이 자꾸만 뿌옇게 흐려져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슬까슬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볼을 타고 흐르는 짭짤한 눈물을 손등으로 쓱쓱 닦아내며 활짝 웃었습니다. 엄마, 찌개 진짜 꿀맛이다. 나 이제 하나도 안 슬퍼. 우리는 좁은 방바닥에 마주 앉아 찌개 국물을 냄비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잊고 살았던 소박한 일상의 행복이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몇 달 후 늦가을 무렵 법원 복도에서 정훈과 상간녀 여직원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정훈은 깔끔했던 정장 차림이 흉하게 구겨지고 얼굴에 수염이 덥룩하게 자라 거짓골이었습니다. 여직원은 짙은 화장이 눈물에 다 번진 채 정훈의 멱살을 쥐고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직원이 핸드백으로 정훈의 어깨를 마구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오빠가 이혼하면 다 책임진다며. 내 월급까지 다 압류당하게 생겼잖아. 내 돈 당장 물어내. 정훈이 여직원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핏대를 세우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야말로 나한테 빌붙어서 명품 가방 뜯어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딴소리야.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가졌어. 제가 팔짱을 꽉 끼고 두 사람의 추악한 진흙탕 싸움을 여유롭게 지켜보았습니다. 정훈이 저를 발견하고는 황급히 달려와 제 바지 짓단을 붙잡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훈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100번 1000번 다 잘못했어. 한 번만 소송 취하해주라. 나 회사에서도 잘리고 우리 엄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제가 구두 끝으로 정훈의 더러운 손을 매몰차게 툭 쳐내며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 죗값 치르려면 한참 멀었어. 평생 밑바닥에서 벌레처럼 기어다니며 반성해. 저는 침을 뱉듯 말을 던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정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재판 결과는 완벽하고 통쾌한 저의 승리였습니다. 판사는 정훈과 상간녀에게 막대한 위자료 지급을 단호하게 명령했고 시댁 재산의 상당 부분을 제 몫으로 인정했습니다. 며칠 뒤 제 은행 통장에는 그동안 제가 억울하게 뺏겼던 돈과 두둑한 위자료가 포함된 거액의 현금이 고스란히 꽂혔습니다. 저는 통장 잔액이 찍힌 핸드폰 화면을 가슴에 품고 빌라 옥상으로 단숨에 뛰어 올라갔습니다. 옥상 평상에는 엄마가 시원한 캔 맥주 2개와 오징어 구이를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핸드폰 화면을 엄마 눈앞에 흔들어 보이며 펄쩍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우리 돈 다 받았어. 완벽하게 다 이겼다고. 엄마가 제 등을 팡팡 치며 주름진 얼굴 가득 시원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내 새끼.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네.
우리는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맥주캔을 경쾌하게 부딪혔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꿀떡꿀떡 넘어가는 쌉쌀한 맥주가 가슴속 남은 찌꺼기마저 완벽하게 씻어내렸습니다. 지옥 같았던 며느리의 굴레를 완전히 끊어내고 마침내 제 힘으로 쟁취한 가장 빛나고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끝나고 위자료를 받은 돈으로 엄마와 시내 작은 상가에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엄마의 뛰어난 음식 솜씨 덕분에 반찬 가게는 문을 열자마자 동네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신선한 재료를 다듬고 찌개를 끓이는 일상이 몸은 고되어도 마음은 무척 가벼웠습니다. 손님들이 가게 밖까지 길게 줄을 서서 반찬을 사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매일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도 간 무친 겉절이를 포장 용기에 담으며 단골 손님과 기분 좋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지갑을 열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반찬은 조미료 맛도 안 나고 깔끔해서 우리 애들이 아주 좋아해요. 멸치볶음도 하나 더 주세요. 제가 멸치볶음을 반찬통에 꾹꾹 눌러 담으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넉넉하게 담았으니까 아이들이랑 맛있게 드세요. 갑자기 가게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불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구겨진 점퍼 차림에 며칠을 씻지 않은 듯 불쾌한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정훈이었습니다. 정훈이 계산대 앞 반찬 진열장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내 돈 훔쳐서 도망가더니 여기서 아주 배 터지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네. 반찬을 고르던 손님들이 깜짝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제가 겉절이를 담던 집게를 내려놓고 차가운 눈빛으로 정훈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장 안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기어들어와. 정훈이 계산대 위로 상체를 들이밀며 핏발선 눈으로 윽박질렀습니다. 너 때문에 내 직장도 잃고 위자료 주느라 내 돈도 다 날렸어. 당장 금고 열어서 내 돈 내놔. 엄마가 주방에서 고무장갑을 낀 채로 뛰어나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엄마가 정훈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디서 뻔뻔한 낯짝으로 남의 영업장에 와서 행패냐고.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꺼져. 정훈이 진열대 위에 놓인 멸치볶음 반찬통을 바닥으로 거칠게 밀어버렸습니다. 플라스틱 통이 바닥에 나뒹굴고 간장 국물이 타일 바닥을 검게 물들였습니다. 정훈이 바닥에 침을 퇴뱉으며 악을 썼습니다. 경찰 부르려면 불러. 상간년년도 돈 없다고 도망가고 나 이제 배는 거 없는 사람이야. 제가 계산대 밑에서 두꺼운 나무 빗자루를 꺼내 들고 정훈의 가슴팍을 힘껏 밀쳤습니다. 너같이 더러운 인간한테 줄 돈 1원도 없어. 빨리 내 가게에서 썩 나가. 정훈이 뒤로 엉거주춤 밀려나며 유리문에 등을 세게 부딪혔습니다. 제가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빗자루를 치켜들며 소리쳤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오면 진짜 경찰에 넘겨버릴 테니까 다신 얼씬도 하지 마. 정훈이 욕설을 퍼부으며 문 밖으로 쫓겨났지만 가게 안의 분위기는 이미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겁을 먹은 손님들은 반찬 바구니를 내려놓고 서둘러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질러진 멸치볶음을 치우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기 위해 상가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빨간색 머리띠를 두르고 가게 출입문 앞을 떡하니 막아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두꺼운 마분지에 굵은 매직으로 글씨를 써서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을 붙잡고 억울한 표정으로 하소연을 쏟아냈습니다.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저 가게 주인이 시댁 재산을 다 훔쳐서 도망간 며느리입니다.
제가 기가 막혀서 시어머니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지금 무슨 짓거리입니까? 당장 팻말 안 치워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크게 우는 척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이 불효막심한 년아. 늙은 시어머니 돈을 다 빼앗아 가서 식당을 차려놓고 나를 길바닥에 내쫓아. 동네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굴을 붉히며 시어머니의 마분지 팻말을 낚아채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거짓말 좀 작작하세요. 법원에서 판결받고 내 돈 내가 정당하게 찾아온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제 바지 가랑이를 두 손으로 꽉 붙잡고 더욱 크게 곡소리를 냈습니다. 사람 쳐. 며느리가 늙은 시어머니를 때려 죽이려고 하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접근을 막아달라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시어머니를 강제로 끌어냈지만 이미 동네의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진 뒤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가게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수화기를 들자마자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반찬 가게 맞죠? 아까 시어머니 돈 훔쳤다는 글 동네 인터넷 카페에서 다 봤어요. 어제 산 반찬 당장 환불해줘요. 제가 당황해서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손님, 그건 오해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은 사실이 아니에요. 하지만 손님은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켜서 동네 주민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 접속했습니다. 게시판에는 시어머니가 길거리에서 시위하던 사진과 함께 저를 욕하는 악의적인 글들이 수십 개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글 아래에는 가게 불매 운동을 하자는 댓글들이 무섭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들이 가게로 몰려와 포장된 반찬을 계산대에 마구 던졌습니다. 엄마가 허리를 굽혀가며 손님들에게 일일이 사과하고 지갑에서 돈을 내주었습니다. 며칠 만에 진열대에 쌓인 반찬들은 하나도 팔리지 않고 냄새를 풍기며 쉬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팔리지 않은 반찬들을 모두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쏟아부었습니다. 엄마가 눈물을 훔치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시가 식구들의 악랄한 괴롭힘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우리의 일상을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던 며칠 뒤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씨에 가게 셔터를 반쯤 내리고 안에서 바닥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셔터를 거칠게 밀어 올리고 비틀거리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사람은 사기죄로 쫓겨다니던 시동생이었습니다. 시동생이 불안한 눈빛으로 뒤를 힐끔거리며 다짜고짜 계산대로 다가왔습니다. 시동생이 금고 서랍을 억지로 잡아당기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형수, 나 지금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어. 당장 여기 있는 현금 다 꺼내. 제가 들고 있던 대걸레를 바닥에 던지고 계산대 앞을 막아서며 시동생의 손을 매몰차게 쳐냈습니다. 누가 내 형수야? 너희 집구석이랑은 끝났으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지 못해. 시동생이 흉악한 표정으로 돌변하며 주방 조리대 위에 있던 날카로운 과도를 집어들었습니다. 시동생이 허공에 과도를 마구 휘두르며 악을 썼습니다. 나 지금 빚쟁이들한테 잡히면 죽어. 형수가 내 형 돈 다 빼앗아가는 바람에 내가 이 꼴이 된 거잖아. 그 뻔뻔한 적반하장 태도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쳤습니다. 내 형이 내 대출금 훔쳐서 너한테 도박 자금으로 갖다 바친 거잖아. 어디서 칼을 들고 협박이야. 안쪽 주방에서 행주를 빨고 나오던 엄마가 시동생이 든 과도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가 가슴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고 숨을 헐떡이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놀라서 엄마에게 달려가 어깨를 부둥켜 안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봐. 엄마 나 좀 봐. 엄마는 이마에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시동생은 엄마가 쓰러진 틈을 타 계산대 금고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억지로 부수려 했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고 주방 벽에 기대어 있던 무거운 무쇠 프라이팬을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며 시동생을 향해 강하게 달려들었습니다. 우리 엄마 한 번만 더 건드리면 너 여기서 오늘 내 손에 죽어. 제가 프라이팬을 머리 위로 높이 쳐들고 당장이라도 내리찍을 듯이 위협했습니다. 시동생이 제 살기 어린 눈빛과 무겁고 단단한 프라이팬에 기겁하며 들고 있던 과도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시동생이 허둥지둥 뒷걸음질을 치다 진열장에 부딪히고는 가게 밖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저는 무쇠 프라이팬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다시 엄마에게 달려가 핸드폰으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위기를 넘겼지만 심한 충격으로 절대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텅 빈 가게로 다시 돌아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과도와 찌그러진 금고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가게 안은 적막했고 거친 제 숨소리만 허공에 울려 퍼졌습니다.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악질적인 저 인간들을 떼어낼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파란색 영수증 뭉치를 꽉 쥐어구기며 이를 아그작 물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며 피하지 않고 저 쓰레기들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안방에서 고른 숨을 내쉬며 잠든 것을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낡은 식탁 의자에 앉아 노트북 전원을 켰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백 건의 글을 올리는 지역 맘카페 홈페이지에 접속했죠. 더 이상 억울하게 숨어서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여 게시판에 글쓰기 버튼을 단호하게 눌렀습니다. 시어머니와 전남편의 악랄한 만행을 전부 고발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제목을 적어 내려가며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증거 폴더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로 정훈이 우리 반찬 가게에 뛰어들어와 진열장을 부수고 행패를 부리는 CCTV 영상을 첨부했습니다. 이어서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제사 비용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던 소름 끼치는 통화 녹음 파일도 올렸죠. 마지막으로 며칠 전 시동생이 날카로운 흉기를 들고 금고를 털려고 난동을 피우던 영상까지 빠짐없이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등록하는 버튼을 누르자 심장이 쿵쾅거리며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수백 개의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영상 속 시가 식구들의 끔찍하고 파렴치한 진짜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이고, 저 반찬 가게 사장님이 진짜 억울하고 불쌍한 피해자였네. 노인네가 며느리 친정엄마 사람 잡을 뻔해놓고 어디서 뻔뻔하게 적반하장으로 길거리 시위를 해. 저를 악의적으로 비난하던 카페의 여론은 순식간에 시가 식구들을 향한 맹렬한 분노로 완벽하게 뒤집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저는 강지훈 변호사의 사무실 문을 힘차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강지훈 변호사가 모니터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밝고 경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 인터넷 여론이 완벽하게 우리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맘카페에 올라왔던 가게 불매글들도 싹 지워졌다고 하더군요.
제가 가방에서 밤새 철저하게 정리한 영업 피해 내역서와 영상 원본이 담긴 이동식 저장 장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지훈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하게 살피며 든든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제가 당장 정훈 씨와 시어머니를 영업방해와 명예훼손, 그리고 특수 협박으로 즉시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하겠습니다. 제가 두 주먹을 꽉 쥐고 흔들림 없이 단단한 눈빛으로 강지훈 변호사를 마주 보았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 악마 같은 사람들이 차가운 감옥 바닥을 박박 기어다니는 꼴을 꼭 제 두 눈으로 직접 봐야겠습니다. 강지훈 변호사가 날카로운 펜을 손가락으로 빙글빙글 굴리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며칠 뒤 강지훈 변호사가 제 앞으로 붉은색 형광펜이 빼곡하게 칠해진 두꺼운 금융거래 내역서를 밀어주었습니다. 강지훈 변호사가 내역서를 펜 끝으로 짚으며 아주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제가 정훈 씨가 빼돌린 돈의 최종 목적지를 끝까지 집요하게 추적해 봤습니다. 제가 내역서에 적힌 낯선 이름의 계좌 번호들을 살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돈이 다 시동생 개인 통장을 거쳐서 이름도 모르는 이상한 회사로 통째로 빠져나갔네요. 강지훈 변호사가 가죽 의자 등받이에 편하게 기대며 차가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맞습니다. 시동생이 큰 벤처 사업을 한다고 집안에서 떵떵거리더니 사실 그 돈을 전부 해외 불법 도박장에 쏟아부었어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손뼉을 짝 치며 헛웃음을 크게 터뜨렸습니다. 결국 남편이라는 작자가 제 피 같은 대출금을 훔쳐서 자기 동생 도박판 판돈으로 다 날려버렸다는 거네요. 강지훈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번호가 적힌 명함 크기의 메모지를 제 앞으로 내밀며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전화해서 시동생이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하고 자금을 빼돌린다고 제보하세요. 저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핸드폰을 들어 곧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고 시동생의 횡령과 도박 사실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일주일 뒤 시어머니가 사는 낡고 허름한 아파트 앞 좁은 골목길에 일어난 일은 동네 사람들의 엄청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경찰차 세 대가 요란하고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를 내며 골목길을 꽉 채우고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사복을 입은 건장한 형사들이 우르르 차에서 내려 시어머니의 집 현관문을 강제로 부수고 안으로 거칠게 들이닥쳤습니다. 잠시 후 형사들이 헝클어진 머리에 잠옷 차림인 시동생의 양팔을 꺾고 은색 수갑을 덜컥 채워 밖으로 질질 끌고 나왔습니다. 시동생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발버둥을 치며 형사들을 향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이거 나 아무 잘못 없어. 우리 형이 준 돈으로 인터넷에서 오락 좀 한 것뿐이란 말이야. 시어머니가 맨발로 집 밖으로 헐레벌떡 뛰쳐나와 앞장선 형사의 바짓가랑이를 꽉 붙잡고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친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자기 가슴을 퍽퍽 치며 악을 썼습니다. 아이고 경찰 양반. 우리 똑똑하고 귀한 둘째 아들을 도대체 왜 잡아가요? 당장 내 아들 내놔. 형사가 시어머니의 쭈글쭈글한 손을 단호하고 매몰차게 뿌리치며 무서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드님은 거액의 불법 도박과 사기 혐의로 지금 당장 현장에서 구속합니다. 수사 방해하시면 공무집행 방해로 아주머니도 같이 수갑 채워 데려갑니다. 형사들이 시동생의 뒷덜미를 꽉 잡아 억지로 경찰차 뒷좌석에 쑤셔넣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경찰차가 매연을 뿜으며 골목을 빠르게 빠져나가자 시어머니는 더러운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평생 자랑스럽게 여기던 둘째 아들마저 눈앞에서 처참하게 잡혀가자 시어머니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제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저는 골목 모퉁이 전봇대 뒤에 숨어서서 그 비참하고 끔찍한 파멸의 꼴을 차가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며 속으로 통쾌하게 웃었습니다. 3달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 도착한 법원 형사 재판장 안은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 만큼 묵직하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훈과 시어머니가 촌스러운 연녹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나란히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전에 거만하고 사람을 무시하던 오만한 껍데기는 온데간데 없이 바싹 마른 좀비 같은 흉측한 꼴이었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두꺼운 서류를 넘기고 두 사람의 영업방해와 협박 범죄 사실을 매우 엄격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갔습니다. 정훈이 사시나무 떨듯 앙상한 온몸을 바들바들 떨더니 갑자기 피고인석 의자를 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훈이 핏발선 눈으로 시어머니를 향해 거칠게 삿대질을 하며 판사에게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판사님, 저는 전부 다 억울합니다. 저 늙고 표독스러운 노인네가 며느리 돈을 훔치라고 저한테 억지로 싹 다 시킨 겁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기가 막혀 입을 떡 벌리고 눈을 희번덕거리며 정훈의 등짝을 찰싹찰싹 매섭게 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피고인석 마이크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귀가 찢어지는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내가 천하의 몹쓸 짐승 새끼냐? 어디서 배 아파 낳아준 애미한테 이 끔찍한 죄를 다 뒤집어 씌워. 내가 딴 년이랑 더럽게 바람피워서 이 사달을 만든 거잖아. 정훈이 시어머니를 좁은 어깨로 거칠게 펑 밀치며 짐승 같은 악다구니를 마구 퍼부었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귀신같이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내가 여기까지 와서 썩은 감방에 갈 일은 절대 없었어. 당신이 내 인생 다 망쳤다고. 가족끼리 서로의 밑바닥을 물고 뜯으며 비열하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끔찍한 아기 다툼이 법정 한가운데서 실시간으로 벌어졌습니다. 판사가 얼굴을 붉히며 나무 망치를 쾅쾅쾅 거칠게 내리치고 방호원들에게 당장 두 사람을 제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방청석 맨 앞줄에 아주 편안하게 팔짱을 끼고 앉아 그들이 스스로 철저히 무너져 내리는 꼴을 아주 여유롭게 감상했습니다. 강지훈 변호사가 제 옆에 나란히 앉아 차가운 조소를 머금으며 어리석은 모자를 향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장내가 간신히 조용하게 정리되자 판사가 마이크를 고쳐 잡고 최종 판결을 단호하게 선고했습니다. 판사가 정훈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묵직한 실형을 내렸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무서운 협박죄가 모두 인정되어 막대한 벌금형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실형 판결을 듣는 순간 정훈은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뻣뻣해진 뒷목을 꽉 잡고 입에 하얀 거품을 개걸스럽게 물며 법정 대리석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거칠게 쓰러졌습니다. 건장한 방호원들이 빠르게 다가와 바닥에서 살려달라며 발버둥 치는 정훈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고 죄수들이 나가는 어두운 철문으로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어머니는 곧바로 구급대원들의 들것에 실려 변두리의 허름한 요양병원으로 실려 나갔습니다. 나와 엄마의 맑은 피를 거머리처럼 빨아먹고 인생을 짓밟았던 모든 악연들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며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나고 두꺼운 법정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오자 맑고 눈부신 가을 햇살이 제 상기된 얼굴을 아주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오랜 시간 제 가슴을 무겁고 숨막히게 짓누르던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마침내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바스러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새로 이사한 반찬가게 통유리창 너머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가게 앞은 아침 일찍부터 구수하고 맛있는 찌개 냄새를 맡고 찾아온 단골 손님들로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죠. 사장님, 여기 파김치 2팩이랑 진미채 볶음 넉넉하게 담아주세요. 중년의 여자 손님이 장바구니를 계산대에 올려놓으며 밝고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우리 최고 단골 손님이시니까 파김치 국물도 아주 자작하게 많이 담아드릴게요.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반찬을 둥근 플라스틱 용기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어머, 저기 카운터 벽에 걸린 신문 기사 사진 사장님 따님 아니에요. 손님이 벽에 걸린 커다란 원목 액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깜짝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갓 부쳐낸 따뜻한 해물 동그랑땡 쟁반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고 주방에서 나오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지역 신문사에서 청년 창업가 인터뷰를 하러 가게로 찾아왔었거든요. 손님이 제 손을 덥석 잡고 위아래로 반갑게 흔들며 호들갑스럽게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얼굴도 예쁜데 음식 솜씨도 대단하고 아주 훌륭해요. 요즘 동네 맘카페에서 여기 반찬가게 칭찬이 아주 자자해서 오전에 안 오면 반찬이 다 떨어지고 없어요. 다 손님들이 매일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신 덕분입니다. 오늘 해물 동그랑땡 방금 막 고소하게 부쳤으니까 이거 서비스로 하나 더 넣어드릴게요. 제가 검은색 비닐봉지에 동그랑땡 팩을 하나 더 쑥 집어넣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손님이 연신 고맙다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며 가게 문을 열고 기분 좋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엄마가 계산대 금고에 빳빳한 지폐를 가지런히 정리해 넣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죠. 수진아, 오늘 오전에 무친 나물 반찬은 벌써 바닥이 다 보란다. 이따 점심때 시장 가서 신선한 참나물 좀 더 떼어와야겠어. 엄마가 빈 스테인리스 반찬통을 주방으로 나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장에는 제가 얼른 다녀올 테니까 엄마는 무릎 아프게 서 있지 말고 안쪽에 들어가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드세요. 제가 젖은 행주를 물에 꽉 짜서 계산대 위를 뽀득뽀득 소리가 나게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맑고 경쾌한 구두 굽소리가 들리며 가게 통유리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수진 사장님, 오늘 제가 여기 있는 명란 계란말이 싹 다 털어가도 됩니까? 강지훈 변호사가 깔끔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한 손에 서류 가방을 든 채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제가 닦던 행주를 내려놓고 반갑게 양손을 번쩍 흔들며 강지훈 변호사를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가게 최고 VIP 손님 오셨네요. 변호사님 오실 줄 알고 제가 특별히 계란말이 아주 두툼하고 먹음직스럽게 부쳐놨습니다. 엄마가 주방 안에서 앞치마에 젖은 손을 닦으며 헐레벌떡 뛰어나왔습니다. 우리 평생 은인 오셨네. 밥은 제때 먹고 다니는 거요.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엄마가 강지훈 변호사의 두 손을 꼭 잡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저 아주 밥맛 꿀맛으로 잘 챙겨 먹고 다닙니다. 어머님 얼굴에 살이 아주 포동포동하게 오르고 혈색이 고와지신 거 보니까 제 마음이 다 벅차오르네요. 강지훈 변호사가 엄마의 주름진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가게 한쪽에 마련된 작은 원목 테이블에 마주 앉아 각 끓인 따뜻한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신문 기사 아주 멋지게 잘 나왔던데요. 사진 속 수진 씨 눈빛이 아주 단단하고 살아있어서 제가 다 감동했습니다. 강지훈 변호사가 테이블 위에 놓인 신문 스크랩을 톡톡 두드리며 제게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넸죠. 다 변호사님이 저를 그 끔찍한 시궁창에서 건져내 주신 덕분이죠. 그 은혜는 평생 맛있는 찌개랑 반찬으로 다 갚을 겁니다. 제가 찻잔을 두 손으로 꼭 쥐고 깊은 고마움을 듬뿍 담아 말했습니다. 강지훈 변호사가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며 가방에서 가죽 지갑을 쑥 꺼냈습니다. 그럼 저는 평생 밥반찬 걱정은 완벽하게 덜었네요. 오늘 저녁에 사무실 직원들이랑 밤새 야근해야 하니까 여기 진열된 반찬 종류별로 다 포장해 주세요.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장 크고 튼튼한 포장 용기들을 찬장에서 꺼내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돈은 절대 안 받습니다. 여기서 지갑 여시면 저 당장 장사 접고 가게 문 닫아버릴 겁니다. 제가 장난스럽게 눈을 치켜뜨며 아주 단호하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강지훈 변호사가 못 말린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찻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는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바쁜 근황을 나누며 오랫동안 기분 좋은 웃음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물밀듯이 쏟아지던 손님들의 발길이 조금 뜸해지고 가게 안이 차분해졌습니다. 엄마는 주방 안쪽 평상에 편하게 앉아 신선한 콩나물을 다듬고 계셨고, 저는 계산대 의자에 앉아 오늘자 매출 장부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계산대 구석에 올려둔 제 스마트폰이 요란한 진동 소리를 내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정 화면에는 처음 보는 낯선 지역 번호의 유선 전화번호가 깜빡이며 떠 있었습니다. 제가 쥐고 있던 볼펜을 조용히 내려놓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통화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진 반찬가게입니다. 제가 차분하고 아주 친절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거기 반찬가게 맞습니까? 혹시 이수진 씨 핸드폰 번호 맞는지요? 수화기 너머로 젊은 여자의 사무적이고 건조한 목소리가 똥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네, 제가 이수진입니다만 도대체 누구시죠? 제가 몸을 의자 등받이에 푹 기대며 의아하게 물었죠. 여기시 외곽에 있는 평안 요양병원 원무과입니다. 혹시 김말순 환자분 며느님 되시죠? 여자가 종이 차트를 바스락거리며 넘기는 소리를 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김말순이라는 세 글자의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척추를 타고 차가운 소름이 쫙 돋아올랐습니다. 제가 콧방귀를 가볍게 툭 끼며 얼음장처럼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사람 아주 잘못 찾으셨습니다. 저는 그 환자 며느리가 아니고 남남이 된 지 아주 오래 지났습니다. 제가 곧바로 빨간색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려 하자 원무과 직원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전화 끊지 마세요. 환자분이 지금 며칠째 식음을 완전히 전폐하고 수진 씨 이름만 부르며 매일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제가 핸드폰을 오른쪽 귀에 다시 바짝 대고 미간을 험악하게 찌푸리며 쏘아붙였습니다. 그게 도대체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자기 친아들들 놔두고 왜 생판 남인 저를 귀찮게 찾아요. 원무과 직원이 매우 곤란하다는 듯 수화기에 대고 한숨을 깊게 내쉬며 끔찍한 사정을 길게 설명했습니다. 큰아드님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계시고 둘째 아드님도 구속 재판 중이라 보호자가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환자분이 수진 씨한테 무릎 꿇고 엎드려 빌고 싶다고 제발 병원으로 한 번만 와달라고 처절하게 매달리십니다. 수화기 너머 배경음으로 시어머니의 쩍쩍 갈라지고 쉰 곡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내가 미쳤었어. 내가 천벌을 받을 짓을 했다. 제발 나 좀 이 더러운 지옥에서 꺼내다오.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바닥을 박박 긁듯 처절하게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그 끔찍한 목소리를 듣자 과거 병실에서 저를 무참히 짓밟고 친정엄마의 목숨을 하찮게 모욕하던 시어머니의 오만방자했던 얼굴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정심도 일말의 불쌍함도 전혀 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바닥에 짓눌려 형체도 없이 지식여진 벌레를 내려다보듯 아주 차갑고 완벽한 무관심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흔들림 하나 없이 아주 냉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원무과 직원에게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이 번호로 2번 다시 귀찮게 전화하지 마세요. 그 환자분은 제 인생에 존재하지 않는 죽은 사람입니다. 계속 제 번호로 연락하시면 영업방해로 병원 측을 당장 경찰에 고발하겠습니다. 저는 직원의 변명도 듣지 않고 통화 종료 버튼을 신경질적으로 꾹 눌러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곧바로 핸드폰 설정 메뉴에 들어가 방금 걸려온 요양병원 번호를 영구 수신 차단 목록에 가차없이 등록했습니다. 수진아, 도대체 누구 전화인데 그렇게 얼굴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었어. 엄마가 주방에서 다듬은 콩나물이 가득 담긴 채반을 들고 나오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굳었던 안면 근육을 풀고 엄마를 향해 활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어디서 이상한 물건 강제로 사라고 끈질기게 전화온 스팸 전화였어. 제가 덮어두었던 장부를 서랍에 휙 던져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뻐근한 허리를 펴며 기지개를 길게 켰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끔찍한 과거의 악령도 나와 엄마의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을 단 1mm도 망가뜨릴 수 없다는 완벽한 확신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진열장 겉면 유리를 마른 걸레로 뽀득뽀득 소리가 나게 문질러 닦으며 신나는 저녁 장사 준비를 씩씩하게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쪽 하늘로 뉘엿뉘엿 지고 가게 앞거리에는 붉고 따뜻한 저녁놀이 눈부시게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진열대 구석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콩자반 한 팩까지 퇴근하는 직장인 손님에게 기분 좋게 팔고 가게 철제 셔터를 반쯤 내렸습니다. 엄마가 허리에 단단하게 메고 있던 기름 묻은 앞치마를 훌렁 플라스틱 의자에 걸쳐두고 뻐근한 어깨를 통통 소리 나게 두드렸습니다. 오늘도 아주 징글징글하게 많이 팔았다. 우리 딸 온종일 서 있느라 퉁퉁 부은 다리 아파서 어떡해. 엄마가 제 종아리를 두 손으로 꾹꾹 주물러주며 애틋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엄마의 거친 두 손을 덥석 잡고 가게 밖 보도블록으로 힘차게 끌고 나갔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하루도 무사히 완벽하게 끝난 기념으로 가게 간판 앞에서 예쁘게 사진 한 장 찍자. 제가 바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며 신나게 제안했습니다. 아이고, 뜨거운 주방에서 하루 종일 땀 흘려서 화장도 다 지워지고 흉한데 무슨 주책맞게 사진을 찍어. 엄마가 쑥스럽고 부끄러운 듯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제가 엄마의 손을 부드럽게 치우고 엄마의 좁은 어깨에 제 팔을 든든하게 두르며 카메라를 우리 눈높이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고우니까 걱정하지 마. 자, 카메라 렌즈 똑바로 보고 김치해봐. 제가 활짝 잇몸을 드러내며 큰 소리로 경쾌하게 외쳤습니다. 핸드폰 액정 화면 속에서 저와 엄마는 붉은 가을 햇살을 얼굴 한가득 듬뿍 받으며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구김살 없는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카메라 셔터 버튼을 찰칵 소리가 경쾌하게 나도록 꾹 눌렀습니다. 저장된 사진을 확인한 엄마가 눈가를 촉촉하게 붉히며 화면 속 제 환한 얼굴을 거친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귀한 딸 맘고생 훌훌 털어내더니 참 많이 예뻐지고 단단해졌네. 이제야 사람 사는 평온한 얼굴 같아. 엄마가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엄마의 어깨를 더욱 강하고 벅차게 끌어안았습니다. 맞아, 엄마. 나 진짜 착한 며느리 사표 던지고 그 지옥 같은 집안에서 뛰쳐나온 그날부터 내 진짜 빛나는 인생이 새로 시작된 거야. 제가 탁 트인 붉은 허공을 바라보며 당당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제 오른쪽 손바닥 한가운데 단단하게 박힌 노란 굳은 살을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문질러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오직 타인의 기준에 억지로 얽매여 순종하고 끔찍하게 고통받으며 제 진짜 모습을 철저하게 잃어버린 채 회색빛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옥보다 더한 상처를 두 발로 딛고 일어서며 제 스스로 치열하게 부딪혀 만들어낸 이 거친 굳은 살이 이제는 저를 완벽하게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화려하고 번지르르하게 겉만 포장된 남의 시선 따위는 더 이상 제 인생에 티끌만 한 가치도 없었습니다. 매일 조용히 그리고 묵묵하고 정직하게 정성껏 땀 흘려 살아가는 지금의 이 소박한 삶이 얼마나 눈부시고 위대하게 빛나는지 온몸으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선선한 가을바람에 어지럽게 날리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단정하게 넘기며 제 스스로에게 굳게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타인의 이기적인 기준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선하고 강인한 마음으로 엄마와 함께 앞만 보고 씩씩하게 걸어가겠다고 말이죠. 과거의 저처럼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억울하게 강요당하며 차가운 어둠 속에서 홀로 눈물 흘리는 모든 분들에게 제 통쾌한 사연이 작은 용기와 따뜻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가게 셔터 고리에 자물쇠를 채우고 덜컥 소리가 나게 굳게 잠근 뒤 엄마와 팔짱을 아주 다정하게 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우리 집 근처 식당에서 두툼한 삼겹살 지글지글 구워서 시원한 맥주 한잔 할까? 제가 엄마의 눈을 쳐다보며 아주 경쾌하게 물었습니다. 그거 아주 기가 막히게 좋지. 우리 딸이 타지 않게 노릇노릇 굽는 고기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더라. 엄마가 제 팔을 꽉 안으며 호탕하고 시원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붉게 활활 타오르는 저녁 노을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나란히 경쾌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의 티 없이 맑은 웃음소리가 기분 좋은 가을 공기를 가르고 골목 끝까지 끝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착한 며느리, 순종적인 아내라는 무거운 굴레를 벗어던지고 나서야 비로소 제 진짜 빛나는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남의 시선과 억지로 강요된 도리 때문에 제 자신과 소중한 친정엄마의 피눈물을 속으로만 삼키며 살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간들을 지나오며 얻은 거친 굳은 살은 이제 세상 그 어떤 비바람도 거뜬히 막아내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부당한 대우나 가스라이팅, 이기적인 가족들 속에서 홀로 숨죽여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아주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남들의 잣대에 휘둘려 하나뿐인 소중한 삶을 희생하지 마시고 부디 스스로를 지켜내는 담대한 첫걸음을
씩씩하게 내디디시길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